1994년 7월 8일 평양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그러나 그날 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심장은 멈췄다. 김일성, 북한의 건국자, 주체의 태양이라 불리던 남자가 그날 밤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곧바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의 공식 발표는 이틀 뒤 7월 10일이었다. 정확히 48시간의 공백. 그 48시간 동안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조각난 증언과 내부 문서, 외교 보고서, 위성 정보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김일성의 죽음은 정말 자연사였을까? 사건의 시작은 7월 7일 저녁이었다. 김일성은 평양 근교의 향산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82세. 고령이었지만 건강은 의외로 안정적이었다. 의료진 보고서에는 혈압과 맥박 안정, 규칙적인 운동 가능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에게는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이 있었다. 정치국 상무위원 일부, 경호 책임자, 그리고 김정일. 저녁 식탁에는 평소처럼 인삼주와 약차가 올랐다. 김일성은 웃으며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겠구나.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7월 8일 새벽 1시경 김일성은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의료진이 즉시 출동했지만 30분 만에 맥박이 사라졌다. 공식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그러나 그 현장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첫째, 의료진 호출이 지연되었다. 경호팀은 김일성이 쓰러진 뒤 20분 이상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둘째, 김정일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셋째, 평양중앙당에는 사망 보고가 오전 5시가 되어서야 전달되었다. 이상한 지연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시간이 훗날 48시간의 진실의 첫 번째 열쇠가 되었다. 김일성의 시신은 즉시 향산별장에서 평양으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사망 장소 평양시 모란봉구역 자택이라고 되어 있다. 즉, 사망 장소가 바뀐 것이다. 이는 명백한 조작이었다. 왜? 이유는 단순했다. 김일성이 향산별장에서 사망했다면 그때 김정일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당시 평양 내부에는 권력의 균열이 있었다. 김일성은 생전 마지막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다. 7월 25일 서울에서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역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 회담을 반대했다. 그는 개방과 화해가 체제를 흔들 것이라 믿었다. 김일성은 강경파였지만 말년에 들어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 부자 사이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깊어져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그리고 보고 지연, 의료진 기록의 누락, 모든 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했다. 7월 8일 오전 김일성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직후 평양의 최고 권력 기관인 정치국은 비상소집되었다. 그 회의에는 단 한 명이 빠졌다. 장성택, 김정일의 매제이자 핵심 측근이었다. 그는 그날 새벽 돌연 건강 이상으로 자택에 격리되었다. 누군가 그를 배제한 것이다. 이후 그 자리를 대신한 인물이 김정일의 최측근 김용순이었다. 정치국 회의는 김일성의 사망을 국가비상기밀로 지정했다. 즉, 외부에는 어떤 형태로도 알리지 않기로 했다. 김일성의 시신은 당 간부들이 아닌 극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동시에 김정일은 후계체제 선포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일이었다. 그 48시간 동안 평양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통신망은 차단되었고 외국 대사관조차 외부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일본과 미국의 정보기관은 위성사진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김일성의 별장 주변으로 병력 이동이 포착되고 평양중앙당 청사에 밤새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공식 발표도 없었다. 당시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무언가 큰일이 났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인민군 내부 보고망을 통해 수령님이 위독하셨다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그 소문을 말한 자들은 즉시 체포되었다. 7월 9일 오후 김정일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는 보안성, 인민무력부, 당 조직 지도부의 핵심 간부 12명이었다. 그 회의에서 김정일은 수령님의 죽음은 혁명의 연속성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곧 죽음을 통제하라는 명령이었다. 김일성의 시신은 모란 궁전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공식 발표는 없었다. 사망 후 40시간이 지나서야 조선중앙방송은 특이한 음악을 내보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반복 재생된 그 곡은 애도가 아닌 선전가였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10일 정오 조선중앙방송이 정식 발표를 내보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심근경색으로 서거하셨다. 단 한 문장.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뒤에 숨은 48시간의 진실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었다. 일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김정일은 그 사이 모든 통치 문서를 서명 대행으로 바꿔버렸다. 즉, 김일성이 죽은 직후부터 김정일이 이미 김일성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 명령에는 군 지휘체계 재편, 정보기관 인사교체, 당 비상통제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일성의 죽음은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라 체제 리셋의 순간이었다. 그 이후 김정일은 철저히 아버지의 신화를 재구성했다. 김일성의 시신은 영구 보존 처리되어 금빛관 속에 안치되었다. 평양의 중심 금수산 기념궁전은 영생의 집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김일성은 공식적으로 영원한 주석으로 선언되었다. 김정일은 이제 유훈 통치자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아들이 아니라 신의 후계자로 등극했다. 이 모든 것은 48시간의 조용한 조작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평양 내부에서 은밀히 돌던 속설이 있었다. 김일성은 7월 8일 새벽이 아니라 그 전날 밤 이미 숨졌다. 일부 의료진과 경호원들의 증언이 일치했다. 그날 저녁 김일성이 쓰러진 즉시 의료진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김정일의 측근이었다. 그들이 아버지를 놀라게 하지 말라며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20분의 지연, 그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한 이들은 오래 살지 못했다. 의료진 중 한 명은 그해 가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호부 소속 장교 한 명은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후 김정일은 3년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통치력 강화의 시간이었다. 그는 김일성의 이미지를 신격화하며 자신을 유일한 계승자로 굳혔다. 김일성의 이름은 신이 되었고 김정일은 신의 음성을 해석하는 존재가 되었다. 외부 세계는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서방 언론은 단순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 사망이라 보도했고 김정일의 승계는 순조롭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부 군 장성들은 김일성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령님은 잠시 쉬고 계신다. 그 말은 충성의 표현이자 두려움의 고백이었다. 김일성의 시신이 공개된 날 평양 거리에는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울음이 아니라 공포였다. 누구도 울지 않으면 충성심 부족으로 기록되었다. 사람들은 울어야 했다.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김정일은 그 모든 장면을 통제했다. 카메라 각도, 울음소리, 행진 경로까지. 김일성의 죽음은 하나의 연극이었다. 그는 죽음을 이용한 가장 정교한 정치 무대를 만들었다. 이제 김정일은 신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아버지의 그림자. 그는 김일성의 유산을 이어받았지만 동시에 그것에 눌려 살았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신격화를 완성시킴으로써 그 그림자를 묻어버렸다. 48시간. 그 짧은 시간은
한 왕조의 세습을 완성시킨 결정적 간극이었다. 지금도 북한 내부에서 김일성 사망 당일의 공식 의료 기록은 완전 봉인 상태다. 39호실 문서고 안 94-7-8 사건 보고서라 불리는 그 파일은 접근 등급 A-1, 즉 최고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 그 문서가 열리지 않는 한 김일성의 진짜 죽음은 영원히 베일 속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언젠가 새벽처럼 빛을 비춘다. 그날 향산별장에 있던 누군가의 입에서 혹은 잊혀진 필름 한 조각에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될지도 모른다. 김일성의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한 세습 왕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